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깐 손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손바닥을, 손가락 끝을, 손등의 주름을. 유튜브를 보시면서 갑자기 손을 보라니 좀 뜬금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드릴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손에, 정확히는 그 손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원자가 작다거나 우리 몸이 별의 잔해로 만들어졌다는 그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기묘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원자들이 지금 여러분의 손안에 들어와 있는 이 순간, 그 원자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원자들이 여러분의 손을 이루게 될 수 있었던 이 우주의 역사에는 얼마나 특정한, 얼마나 좁은, 얼마나 아슬아슬한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죠. 우리는 보통 인간의 수명이 너무 짧다고 느낍니다. 겨우 80년, 잘해봐야 100년.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는 찰나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끝까지 같이 따라가다 보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이 실제로 말하는 건 이거거든요. 여러분의 80년은 짧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의 기준에서 보면 엄청나게 믿기 어려울 만큼 사치스럽게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역설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손바닥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그 손에서 출발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손 안에 있는 탄소 원자 하나를 골라봅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에너지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탄소 원자 하나요. 어제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건 쉽습니다. 어제도 여러분의 몸 안에 있었겠죠. 1년 전은요, 그것도 대략 비슷합니다. 세포가 교체되면서 잠깐 음식을 통해 들어왔다 나갔다 했겠지만 아무튼 지구 어딘가에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여기서부터 조금 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탄소 원자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어머니 몸속 어딘가에 있었겠죠. 혹은 여러분이 마시게 될 물 속에, 흙 속에, 공기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 원자는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여러분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그럼 20억 년 전에는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20억 년 전에는 지구에 아직 복잡한 생물이 없었습니다. 그 탄소 원자는 어느 원시 바다의 분자 속에 혹은 암석 안에 갇혀 있었겠죠. 그 원자는 있었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그 무엇도 아니었어요. 45억 년 전에는요, 그때는 지구가 막 만들어지던 시절입니다. 그 탄소 원자는 이미 지구의 일부였겠죠. 뜨거운 용암 속 어딘가에 혹은 아직 채 굳지 않은 원시 지각 어딘가에. 그럼 그보다 더 전에는요? 지구가 생기기 전에는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입구입니다. 지구보다 먼저, 태양계보다 먼저 그 탄소 원자는 어디 있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한때 그 원자는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의 신장부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어마어마하게 밝게 타오르던 한 별 안에서 그 탄소 원자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죽으면서 폭발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뿌려졌고 오랜 세월을 떠돌다가 새로운 별인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남은 찌꺼기들이 뭉쳐 지구가 되었고 그 지구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그 생명이 진화하고 그 진화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소 원자의 여정을 역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여러분의 몸에서 출발해서 수십억 년의 지구 역사를 지나고 태양계 탄생의 순간을 지나고 이름 모를 별 하나의 죽음을 지나고 그 별 안에서의 핵 반응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이 핵 반응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오랫동안 물리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이상한 일이 바로 여러분의 80년이 짧지 않은 이유와 직접 연결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잠시 그 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별 안에서는 수소 원자 핵들이 서로 붙어서 헬륨이 됩니다.
태양도 그렇게 빛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는 수소에서 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헬륨 원자핵이 세 개 서로 충돌해서 합쳐져야 탄소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걸 삼중 알파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헬륨 두 개가 합쳐진 상태, 즉 베릴륨이라는 중간 단계 원소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6제곱초.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의 조분의 1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다시 쪼개져 버려요. 그 불안정한 베릴륨에 헬륨 하나가 더 붙어서 탄소가 되려면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너무 낮아 보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우주에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그 증거죠. 어떻게 해요? 이 수수께끼를 천체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이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쯤 전의 일입니다. 그는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거꾸로 추론했습니다. 탄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생명이 실제로 있으니 삼중 알파 반응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탄소 원자핵에는 이 반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특정한 에너지 상태, 즉 공명 상태가 있어야만 한다고 그는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실제로 그 에너지 상태가 발견됩니다. 탄소 원자핵은 마치 공명상자처럼 삼중 알파 반응의 에너지와 딱 맞아떨어지는 자체 진동 주파수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우연이 없었다면 우주에는 탄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손바닥은 절대로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탄소가 만들어지려면 별이 있어야 합니다. 별이 탄소를 만들려면 삼중 알파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삼중 알파 반응이 일어나려면 탄소 원자핵의 에너지 준위가 헬륨 3개의 에너지 합과 기적에 가깝도록 정밀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치는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그냥 물리 법칙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여기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층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탄소가 만들어지려면 별이 수십억 년 동안 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별이 수십억 년을 타오른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별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아주 근본적인 물리 상수 하나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그 상수를 강한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원자핵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꽉 붙잡아두는 힘이에요. 이 힘이 지금보다 몇 퍼센트 더 셌다면 별 안에서 핵융합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거의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겁니다. 별들이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백만 년 만에 연료를 다 태워버리고 꺼졌을 거예요. 반대로 몇 퍼센트 더 약했다면 핵융합 자체가 제대로 안 일어나서 별이 아예 타오르지 못했겠죠. 지금의 강한 핵력 값은 별들이 딱 수십억 년 단위로 살 수 있는 좁은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 덕분에 별들이 오래오래 타면서 조금씩 탄소와 산소와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똑같은 강한 핵력이 지금 여러분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과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은 크기의 규모가 수천조 배 이상 다르지만 그 반응들의 속도와 안정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상수는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별이 너무 빨리 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그 물리 법칙이 여러분의 세포가 너무 빨리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법칙과 동일한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80년을 버티는 것과 별이 수십억 년을 타는 것은 서로 무관한 두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물리 법칙의 두 가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적인 설명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명에 대해 떠올리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설명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다만 절반만 맞습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의 수명은 진화가 결정한다고요. 더 오래 사는 게 생존에 유리하지 않다면 진화는 장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쥐는 2년을 살고 코끼리는 70년을 살며 어떤 조개 종류는 500년 넘게 삽니다. 몸이 클수록 대사 속도가 느리고 그만큼 세포 손상이 천천히 쌓이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거기에 진화적 압력, 즉 번식을 일찍 마치는 게 유리한 환경이냐 아니냐가 더해져서 각 종의 수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설명은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으로 답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구 생물의 생화학은 하필 지금과 같은 시간 척도 위에서 돌아가는 걸까요? 왜 80년이지 800년이 아니고 왜 8년도 아닐까요? 왜 모든 지구 생명의 화학 반응은 하필 이 특정한 속도로 돌아갈까요? 진화 이야기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 최적화되느냐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환경 자체, 그러니까 물리법칙이 허락하는 시간 척도가 왜 이 값인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른 질문이거든요. 훨씬 더 아래에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우주의 나이와 별의 수명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탄소가 만들어지려면 그 탄소를 만들어낸 별이 최소 수억 년, 보통은 수십억 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 별이 만들어지려면 우주가 먼저 충분히 진화해야 합니다. 빅뱅 직후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거든요. 최초의 별들이 생기고 그 별들이 죽으면서 중원소를 뿌리고 그 중원소가 퍼지고 다음 세대의 별들과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중 하나에서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해서 복잡한 뇌를 가진 생물이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합치면 최소 80억 년에서 100억 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이 채 안 되었을 때는 생물학적 복잡성이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재료가 부족했으니까요. 원소도 부족하고 안정적인 행성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러면 반대쪽 끝은 어떨까요? 우주가 무한히 오래 지속된다면 무한히 먼 미래에도 우리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80년이 왜 짧지 않은지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드러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역사를 여러 시대로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별이 있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따온 별의 시대, 즉 스텔리페러스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시작은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나고 최초의 별들이 생기던 시점, 그리고 끝은 마지막 별이 꺼지는 시점입니다. 그 마지막 시점이 언제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조 년 후입니다. 100조. 그러니까 10의 14 제곱년 후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별의 시대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별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별의 시대 안에서만입니다. 별의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백색 외성이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식어가는 시대가 옵니다. 어둡고 조용한 시대죠. 그 다음은 블랙홀들이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조금씩 내뱉으며 버티는 시대가 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암흑의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는 너무나 길고 텅 비어서 년이라는 단위로 시간을 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주의 역사에는 뚜렷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창문 안에서만 별이 타오르고 행성의 액체 상태에 물이 있고 복잡한 화학이 일어나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창문이 한창 열려 있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그 창문이 얼마나 긴지 생각해 보시죠. 별의 시대는 빅뱅 이후 대략 수억 년부터 백조년까지입니다. 그 전체 폭을 하루로 압축해보면 어떨까요? 빅뱅이 자정에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별들이 생기는 건 새벽 1시쯤 됩니다. 태양이 생기는 건 아침 6시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는 건 그 하루의 어느 시점일까요? 계산해보면 오전 6시 35분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오전 6시 35분이고 별의 시대가 끝나는 건 이 하루 기준으로 다음날 자정이 아닙니다. 이 하루 기준으로는 약 3만 6천 년 후 자정이에요. 별의 시대는 그만큼 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은 별의 시대 전체를 놓고 보면 아직 시작의 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긴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 긴 역사의 아주 이른 순간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백조년 후까지 별의 시대가 계속된다면 그 머나먼 미래에도 우리 같은 생물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별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행성이 있다면 생명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복잡한 대답이 있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별들은 점점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새로운 별이 활발하게 태어나는 건 실은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미래까지입니다. 우리 은하 같은 보통의 나선 은하는 이미 별을 만들 재료인 성간가스를 상당히 써버렸고 앞으로 수십억 년이 지나면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아주 느려집니다. 그때가 되면 남은 건 오래된 별들, 그것도 점점 더 적은 에너지를 내놓는 차갑고 작은 별들 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주 자체가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방향으로 점점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요. 그 팽창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정 거리 밖에 있는 은하들은 이미 우리에게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그만큼 빨리 늘어나고 있어서 그 별들의 빛이 우리에게 영원히 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밤하늘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그 풍경은 우주 역사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이 순간 이후로는 볼 수 있는 우주가 점점 줄어듭니다. 팽창 때문에 하나하나의 은하들이 영원히 우리 시야 밖으로 사라져가는 거죠. 왜냐고요? 우주의 팽창은 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흑에너지라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은하 바깥의 수많은 은하들이 이미 영원히 우리의 빛이 닿지 않는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주에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 밝고 가장 풍요로운 시절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는 서서히 더 어두워지고 더 차가워지고 더 고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앞에서 든 양초의 비유가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80년의 삶을 불꽃 하나로 비교하는 거, 그건 너무 큰 스케일의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유를 이렇게 바꿔보죠. 우주 전체를 타고 있는 촛불 하나로 상상해 봅시다. 그 촛불은 빅뱅과 함께 켜졌습니다. 지금 한창 밝게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촛불은 사실 아주 특별한 촛불이어서 처음에 가장 밝고 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꺼지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만 글씨를 읽을 수 있을 만큼 밝은 시간은 처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80년은 바로 그 촛불이 가장 밝게 타는 시절 안에 있습니다.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그 밝은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단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공룡들이 35억 년 전에 처음 생겨난 단세포 생물들이 모두 다 그 밝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범주 자체가 그 촛불의 밝은 시간에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의 시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 생명의 시간은 심지어 별의 시대 전체를 놓고 봐도 그 초반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이른 시절에 온 존재들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좋습니다. 우주의 초반에 우리가 왔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왔을까요? 왜 빅뱅 직후에 오지 않았을까요? 왜 별의 시대 후반부 훨씬 더 먼 미래에 오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을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탄소 공명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야 합니다. 탄소가 만들어지려면 별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별이 있으려면 중력이 성간가스를 뭉칠 수 있어야 하고, 뭉친 가스가 핵융합 온도에 도달해야 하며, 그 핵융합이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은 물리 상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빅뱅 직후에는 왜 생명이 없었을까요? 재료가 없었습니다. 탄소가 없었고, 산소가 없었고, 질소가 없었습니다. 별들이 아직 충분히 살고 죽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도 재료 없이 음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훨씬 더 먼 미래에 오지 않았을까요? 이건 조금 다릅니다. 먼 미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조 년이 지난 시점을 상상해 보시죠. 별들은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별들일까요? 대부분은 적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고 어두운 별들입니다. 이 별들은 태양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냅니다. 그 주변을 도는 행성에 생명이 존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광합성 효율이 극히 떨어지거든요. 생화학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먼 미래에는 우주가 더욱 팽창해서 다른 은하들이 거의 다 시야 밖으로 사라진 상태일 겁니다. 밤하늘에는 우리 은하와 몇몇 근처 은하들밖에 안 보이겠죠. 우주 자체가 훨씬 더 외로운 곳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생명이 등장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 그러니까 충분한 원소가 있고 별이 충분히 밝고 안정적이며 행성 환경이 적당하고 우주 전체가 가장 다양하고 풍요로운 그 시점은 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주 역사의 초기에서 중기 사이 대략 지금이 그 황금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게 우주가 우리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물리법칙이 허락하는 조건과 우리가 존재하는 조건이 이 시기에 겹쳤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시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이 인류 원리라고 부르는 생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관측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우주가 관측자를 허용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조건에서는 관측자가 없었겠죠. 그러니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당연히 관측자를 허용하는 우주입니다. 이걸 한 번 더 뒤집어 보시죠. 만약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그 우주에는 이 질문을 던질 존재가 없었겠죠. 그러니 이 질문은 상수들이 이런 값을 가진 우주 안에서만 던져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우주에 사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정직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이런 우주가 가능했던 겁니다. 좀 어지럽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말해주는 게 뭔지는 중요합니다. 그건 이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단순히 행운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주의 물리법칙이 취한 어떤 매우 특정한 형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물리법칙이 어떤 값을 가졌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탄소 공명, 강한 핵력의 값, 별이 타는 시간, 별이 뿌린 원소, 그 원소가 행성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거기서 생명이 생기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생명이 복잡한 신경계를 가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을 더하면 딱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쯤 됩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복잡한 생물입니다. 우주가 허락한 첫 번째 손님들 중 하나입니다.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어쩌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죠. 여러분이 밤하늘을 볼 때 별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 별빛이 여러분의 눈에 닿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의 빛은 지구까지 오는데 약 4년이 걸립니다. 우리 은하 중심까지는 약 26,000년이 걸리고요. 가장 멀리 보이는 별들 중 일부는 수백만 년, 수억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하늘을 볼 때 사실 현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여러 시점들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가까운 별의 과거와 먼 별의 훨씬 이전 과거가 동시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별들 중 일부는 이미 죽었을 수 있습니다. 빛이 출발할 때는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미 꺼진 별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빛을 보면서 이미 사라진 별의 과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뭔가 쓸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행위 자체가 우주의 여러 시점들과 동시에 연결되는 경험이거든요. 4년 전에 우리의 이웃별과 26,000년 전에 우리 은하 중심과 수백만 년 전의 먼 별의 빛이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여러분의 망막에 닿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80년짜리 생명에게만 가능합니다. 별은 그 빛을 받지 않습니다. 원자도 그 빛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 빛을 받아서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 아름다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별들의 기원에 대해 묻는 건 80년 동안 충분히 복잡해진 이 신경계를 가진 존재들만의 일입니다. 아까 촛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보죠.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촛불로 비유했을 때 그 촛불이 가장 밝게 타는 시절은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 촛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은 그 촛불 자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의 잔해로 만들어진 원자들이 80년 동안 모여서 그 별들의 빛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우주는 자신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자신의 원소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가장 많은 별빛을 볼 수 있는 시절이 지금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새 별이 줄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보이는 게 줄어들고 언젠가는 지금처럼 이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시절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우주의 눈으로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 80년의 관점에서 지금 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 즉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고 물리 상수의 값을 측정하고 별의 수명을 계산하고 자신의 수명이 왜 80년인지를 따져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복잡한 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뇌의 복잡성은 8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성장합니다. 태어나서 배우고 경험하고 기억을 쌓고 생각이 깊어지는 그 과정에 80년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자주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파인만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다르다고요. 새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새를 아는 게 아닙니다. 새가 어떻게 날개를 사용해서 날고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이용하고 몸의 무게와 날개 면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새를 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수명에 대해 우리가 오늘 한 것도 이름을 넘어선 이해를 시도한 겁니다. 80년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이름 뒤에 있는 인과의 사슬을 따라가 봤습니다. 탄소 공명에서 강한 핵력으로, 강한 핵력에서 별의 수명으로, 별의 수명에서 원소의 생성으로, 원소의 생성에서 생화학으로, 생화학에서 진화로, 진화에서 여러분의 수명으로,
파인만이 늘 좋아했던 방식입니다. 가장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 질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곳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도달한 곳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80년은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80년이 이 우주의 역사에서 지금 이 시점에 놓여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이상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생각해 온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우주의 크기 앞에서 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맑은 가을밤 한강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어마어마한 크기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티끌 같다고 느끼는 거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이 거대하고 무관심한 우주 속에서 내 슬픔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허무함 같은 것.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셨다면 그 직관이 완전히 뒤집혀야 합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우주 안에서 차지하는 물리적 공간은 물론 작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가 가능하기 위해 우주가 거쳐야 했던 준비의 양, 그게 작지 않습니다. 별들이 수십억 년을 타야 했습니다. 그 별들이 죽고 남긴 원소들이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행성 중 하나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수십억 년 동안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 물 속에서 생화학이 시작되어야 했고, 그 생화학이 자기 복제를 하는 분자를 만들어야 했고, 그 분자가 수십억 번 세대를 거치면서 여러분 같은 뇌를 가진 생물로 진화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준비의 총합,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 들어간 시간이 얼마냐 하면 우주 나이의 상당 부분입니다. 우주가 138억 년을 준비해서 만들어낸 것 중 하나가 여러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80년은 짧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주가 138억 년을 써서 만들어낸 복잡성을 우리는 80년 동안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의 밀도가 얼마나 높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단순한 행위 안에도 우주가 수십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물리법칙들이 전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 분자가 열에 의해 운동하는 방식, 카페인이 신경 수용체에 결합하는 방식, 여러분의 뇌가 그 감각을 처리하는 방식, 전부 다 같은 물리 법칙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주의 복잡성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그 경험이 가능한 우주 역사상 몇 안 되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그 손으로 돌아가 보죠. 그 손을 이루는 탄소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어느 별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별이 죽으면서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고 새로운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졌고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쳐 여러분의 손이 됐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끝에서 그 원자들은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를 만지거나 화면을 보거나 혹은 그냥 무릎 위에 올려져 있겠죠. 그 평범한 손이 실은 우주가 138억 년에 걸쳐 준비해온 무언가입니다. 80년이 짧다고 느껴지시나요? 그 느낌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느낌은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더 길었으면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그 마음,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80년은 우주가 물리법칙이 허락하는 한에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짧아도 아무도 이 질문을 못 물었을 거고, 더 길었다면 다른 물리법칙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물리법칙의 특정한 조합은 우주가 138억 년의 역사를 거쳐 도달한 어떤 정교한 균형의 결과입니다. 그 균형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80년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물리학이 여러분의 수명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의 80년은 짧은 게 아닙니다. 우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최선의 복잡한 생명체에게 허락된 그 생명체가 충분히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정밀하게 조율된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발견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수명이 80년인 건 그냥 생물학적 우연이 아닙니다. 진화가 더 나은 선택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탄소 원자의 공명 에너지, 강한 핵력의 값, 별이 타는 시간, 별의 시대라는 우주의 창문, 그리고 그 창문 안에서만 가능한 생화학이라는 기나긴 인과의 사슬이 이어져서 내려온 결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탄소 공명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헬륨 3개가 탄소 하나가 되려면 탄소의 에너지 준위가 기적처럼 정확해야 했다고요. 그 기적이 없었다면 탄소가 없었겠죠. 탄소가 없었다면 생화학이 없고, 생화학이 없으면 여러분도 없고, 이 질문도 없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존재하도록 설계된 게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하지만 우주가 지금과 같은 물리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80년짜리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수십억 년을 사는 생명체도 아니고 이틀 사는 생명체도 아니라 이 우주에서 별이 타는 시간의 척도와 생화학의 속도가 맞물려서 나오는 그 특정한 길이의 생명체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생명체로 지금 이 별의 시대 가장 초창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 역사상 생명체가 가장 다양하고 가장 풍요로운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그 이른 시기예요. 앞으로 별의 시대가 더 이어지겠지만 지금처럼 새 별들이 활발하게 태어나고 우주 전체가 이토록 다채롭고 밤하늘에 이만큼 많은 것들이 보이는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우주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절에 그 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드문 존재로 그 경험에 꼭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주 길거나 짧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필요한 만큼입니다. 물론 그게 충분하냐고 물으신다면 아마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낸 생명체 중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더 원하는 생명체, 그게 우리입니다. 그 갈망 자체도 어쩌면 80년짜리 생명에게만 가능한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그 할머니의 부엌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먹먹함이요. 그 먹먹함의 정체는 유한함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유한한 순간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하는지에 대한 경이이기도 합니다. 그 경이로움, 그 먹먹함은 80년이라는 시간이 허락하는 감정입니다. 별은 80년에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원자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은 별의 잔해로 만들어진 탄소가 80년 동안 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그 특정한 복잡성에서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그 역사에서 가장 이른, 가장 밝은 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손으로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손 안에 있는 탄소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에서 왔습니다. 그 원자들은 그 별이 죽고 새 별이 생기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생기고 진화가 이어지는 오랜 여정 끝에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 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그 오랜 여정의 가장 이상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원자가 뭉쳐서 생각을 하고 느낌을 갖고 자신의 기원에 대해 묻는 순간이니까요. 그 손을 잠깐 보세요.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준비해온 어떤 것이 지금 그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여운을 남기고 있다면 그 여운을 잠깐 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들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우주에서 아주 최근에야 생겨난 능력이거든요. 오늘 파인만의 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묘하고 아름다운 질문들로 찾아뵙겠습니다.